라디오 정보시대.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만나는 라디오 정보시대 소기원 인사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는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스튜디오에 교통사고, 노동법, 민사소송 전문가 김진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라디오 정보시대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혐오범죄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까 해요. 특히 요즘에 이제 뭐 아시안들을 상대로 하는 뭐 혐오범죄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어떤 법이 우리 어떻게 보호해주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서 혐오범죄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혐오범죄법. 그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헤이트 크라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혐오범죄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짝만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살짝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한데, 근데 그래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법을 찾아봤더니 대한민국?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혐오범죄법 혹은 또 뭐 헤이트 크라임이니까 뭐 증오범죄법 네. 없는데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많이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네요. 이런 법을 좀 만들자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혐오범죄법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네.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벌이 있잖아요. 뭐 폭행을 하든 뭐라든. 예.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기본 범죄법이 있는데 그 혐오범죄법은 뭐냐면은 인종이라든가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등등 그런 이유로 범죄의 동기가 되면 형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같은 폭행이라도 뭐 인종, 성별, 나이, 출산, 국가, 뭐 성취향성 이런 여러 가지 걸로 차별로 본인의 속에서 생각된 차별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형량이 추가가 된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흔히 이제 이게 혐오범죄법으로 가냐, 그냥 형사법 기본으로 가냐를 그렇게 따지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네, 혐오범죄법은 혐오범죄법만 가지고 진행할 수는 없고요. 네네, 기본적인 어떤 그 형사 문제가 있었을 때 네, 추가적으로 혐오범죄법이 적용이 되면 네. 형량이 늘어나는 거죠. 유죄 판결 받았을 때.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혐오범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알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요즘에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많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저희 이제 한국 분들도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 혹시 결론으로 가면 이걸 저희가 다 알고 나서 저희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도 얘기가 조금 있나요? 예,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 시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혐오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이 혐오범죄법이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고 좀 저희에게는 이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오래됐나요? 미국 내에서는 어떤가요? 예, 처음에 혐오범죄법이라는 게 생긴 이유가요. 네. 그 KKK라는 그 백원 우월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남북 전쟁 이후로 이제 흑인들을 뭐 괴롭히니까 좀 더 그런 경각심을 위해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남북 전쟁이 1865년도에 끝났는데 1871년도 그러니까 약 150년 전에 이런 법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래됐네요. 네. 네, 매우 오래된 법이고 이 법이 계속 유지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흑인들을 보호하는 법이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우리가 민권법이라고 부르죠. 그 마틴 루터 목사님에 네. 의해서 그런 민권법이 되면서 흑인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소수 민족, 여성, 또 뭐 나이 등등 종교 등 이유로 그런 이유로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이 추가되는 범위를 넓히게 되죠. 그래서 네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들도 가끔씩 이런 걸 더 발전시키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도에 그 혐오범죄법의 적용을 더 넓게 만든 대통령 중에 한 명이고 해서 네. 이 혐오범죄법은 오래될 뿐만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계속 좀 변화하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점점
다양해지다 보니까 아까 변호사님 얘기처럼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서도 이걸 고민하고 지금도 또 고민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적용 범위가.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연방법 이야기고요. 연방법. 네.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주 차원에서 혐오범죄법을 만듭니다. 그게 1978년도고요. 네. 그러니까 좀 캘리포니아가 법적에서 참 여러모로 앞서가는데요. 혐오범죄법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 조지아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 만들자마자 금방 이제 약간 법이 너무 포괄적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위헌 처리가 돼서 조지아는 혐오범죄법이 없다가 2019년도에 그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데요. 와. 캘리포니아랑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네. 2019년이 아니고 2020년인데 작년인데요. 네. 그 조지아 같은 경우는 혐오범죄법이 정말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혐오범죄법을 굳이 만들지 말자는 이유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러니까 사실 조지아는요. 그 형사법이 굉장히 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법이 엄한데 뭐 굳이 뭐 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나. 뭐 그런 뭐 의견도 있었고요.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만들다가 이제 또 한번 만들었다가 또 폐기도 됐다가 이제 작년에 다시 한번 정리가 돼서 지금은 있는 상황이고요. 조지아에도 이제 혐오범죄법이 적용이 되는 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범죄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6개월 혹은 2년까지 추가적인 이제 형량이 적용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 혐오범죄법이 조지아에 2020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 2020년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점점 좀 인종차별에 의한 또 경찰의 좀 물리력, 과잉 진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또 이걸 더 들여다봐야 되는 좀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가 더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안 만들다가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 이제 미국 전국적으로나 조지아 주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큰 사건들이 있었고요. 결국 그런 사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좀 자극이 되어서 우리도 좀 경각심을 뭐 위해서라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고요.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제 사실 최근에 판결이 났었는데요. 조지 플로이드라고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미네소타에서 있었던 일인데 경찰이 수갑을 채워놓고 한 흑인의 그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정확하게 9분 29초 동안 무릎을 눌러서 중간에 그 흑인이 숨을 쉴 수 없다는 하소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러서 이제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이제 지난주였나요? 판결이 내려서 결국은 이제 2급 살인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기소된 거에 모두 유죄가 일단은 난 거죠. 판결이 난 거죠. 배심원에. 맞습니다. 세 가지 있었고 그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이 2급 살인이었고요. 2급 살인이란 말은 1급과 다른 것은 1급은 아무래도 좀 고의성이 있는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급이고 2급이 된 이유는 뭐 살인은 맞지만 죽이려고 일부러 누른 건 아니다. 뭐 그런 계획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렇죠. 계획은 없었고 그냥 뭐 경찰이 뭐 제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지 뭐 그 사람을 뭐 굳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일단 1급 살인은 되지 못했고요. 그러나 2급 살인이 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인종차별 역사에 보면은 그 경찰에 의해서 죽은 흑인의 수가 굉장히 많고요. 경찰이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플로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판결이 나왔을 때 좀 어떤 안도의 한숨이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행이다 뉴스가 나와서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의 그 검찰의 마지막 그 이제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배심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눈을 믿으세요. 좀 특이한 편이죠. 당연히 눈을 믿죠. 내가 내 눈인데. 본 거를 믿으라는 그쵸. 얘기죠. 그 사건이 사실 17세 소녀가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유죄 판결이 되었다라는 해석도 많이 있고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동영상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동영상이 없고 요즘은 그래서 경찰이 바디캠도 있고 하지만 네. 그 전에는 얼마나 묻혔던 사건들이 많았을까 하고 그러니까요. 좀 짐작을 예. 해보는 거죠. 네. 예, 이 사건도 바디캠은 전혀 적용되지 않았고요.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플로이드 그분이 죽었을 때 경찰이 뭐라고 입장을 내냐면 뭔가 이렇게 뭐 메디컬 그러니까 뭐 약 같은 걸 먹었는지 뭔가 이렇게 병적인 이유로 죽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그 17세 소녀가 찍은 동영상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기 전에는 경찰은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것처럼 그 경찰청장이 공개적인 발표를 했다가 동영상이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 가서 좀 이거 좀 뭐 무리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바꾸는데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없었다면은 이 사건도 아마 뭐 2급 살인은 안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네. 추측을 물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배심원이 유죄 세 가지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유죄 판결만 내린 거고 이 형량은 나중에 나오게 되죠. 맞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형량을? 일단 네. 그 법 그쪽에 이제 역시 이제 이게 주법으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었는데 네. 그 미네소타의 주법을 보니까 네. 일단 형량이 정해지기 전까지 판사가 8주 동안 이제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미네소타주의 2급 살인의 형량을 보면 보통 10년에서 40년까지가 일반적인데요. 네. 근데 이제 범죄 기록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10년에서 12년 정도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년, 12년은 거의 이제 최소한으로 보이는데 네. 판사의 판단에 뭔가 이렇게 추가적인 그런 잘못이 일단 느껴지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범죄도 경찰이 저질렀기 때문에 좀 더 엄하게 다루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판사가 그렇죠. 네. 또 이 사건을 보면은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죠. 네네. 목격자가 많고 거기 9살 소년도 있었다고 돼요. 어린이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게 무슨 뭐 조용한 공간에서 있었어도 물론 나쁜 일이지만 네. 그런 많은 또 미성년자들도 어린 아이들까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좀 더 벌을 엄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런 의견도 낼 수 있고요. 판사가 네. 해서 최소는 거의 10년으로 보고 최대는 40년까지 보는데 네. 뭐 과연 얼마나 나올지는 뭐 사실 예측은 어렵고요. 어쨌든 뭐 10년에서 40년 사이가 나오겠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법조 전문가들이 그렇게 형량을 여기까지 듣고요. 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 나눠갑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정보 시대는 교통사고, 노동법, 민사소송 전문가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재판이 끝났지만 판결이 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작년에 조지아에서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두 사건 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마 알바리 사건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25세 정도 되는 청년이었고 네. 조깅하고 있었어요. 조깅도 뭐 남의 집 앞에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공공 장소에서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다니는 그런 곳에서 조깅을 하고 이 친구가 거의 뭐 10년 동안 가까이 같은 장소에서 조깅을 했대요. 운동을 좋아하고 해서. 네.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깅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명의 백인이 길을 막고 트럭으로 길을 먼저 막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총을 들고 어떤 위협을 하게 되는데 그 동영상은 공개됐습니다만 자세하게 뭐 무슨 말이 있었는지는 잘 들리지 않고요. 네. 어쨌건 그 3명의 백인에 의해서 결국은 총에 맞아서 이제 사망하는 그런 참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브룬스윅 혹은 글린 카운티라는 곳인데요. 네. 좀 생소하죠. 글린 카운티는 보통 분들에게. 근데 그 소 아나운서님도 사바나는 잘 아시죠? 사바나 알죠? 예, 네. 조지아 아틀란타 살면 사바나 안 가본 사람 없죠. 네, 저도 가봤습니다. 그렇죠. 네. 바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이 사바나니까 사바나에 많이 여행 가시고요. 예,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사실은 사바나 가시면 다음에 그 어떤 흑인 또 노예 역사에 대해서 그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사진도 많고 뭐 네네. 어떤 그 기념비 같은 것도 많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노예가 가장 많이 사고 팔린 곳이 사바나고요. 사바나 항구. 사군 항구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흑인들을 잡아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데려올 때 가장 많이 도착한 곳이 사바나 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어떤 농업 때문에 노예가 필요한 것이었고
가장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구가 남부에서는 사바나항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참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이 사바나고요. 그래서 그 사바나에 가보면 그런 참 뭐랄까요, 이 미국의 좀 슬픈 역사에 좀 더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네. 이제 거기서 약 30분 정도 거리 있는 곳에서 이제 사건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지역은 그 브런스윅이라는 그렇죠. 그 조그만 예, 곳이 네. 예. 그래서 당연히 거기 있는 흑인들은 자기들이 당한 역사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마침 그곳에서 사건이 났고 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게 처음에 무려 74일 동안 아무도 체포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공분을 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살인 같은데 아니 뭐 유죄는 뭐 다음 얘기고 일단 네. 체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또 증거 문제도 있는데 네. 결국은 74일 동안 체포가 되지 않고 무려 검사가 4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검사는 그런 말도 해요. 내가 가족들을 알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게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네. 이 흑인 백인 문제에 있어서 검사들도 좀 약간 껄끄러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되지 않다가 이제 좀 말이 많아지니까 결국 체포가 됐고요. 네. 그래서 주 정부에서는 살인 혐의로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살인 혐의로. 살인 네. 혐의로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어저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원고 준비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바로 어저께 연방 정부에서도 기소를 하고요. 연방법원에 따로. 연방법원에서 예. 따로. 이게 좀 이상하죠. 주 정부는 또 뭐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미국이 주라는 게 사실 하나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예, 연방도 하나의 나라이고 예, 근데 그런 개념인데 결국은 연방 법을 어겼으면 네. 주 정부와 관계없이 네. 연방 검사가 이제 연방 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고요. 또 주정부는 주정부대로 주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주 살인에 대한 문제는 주법이기 때문에 네. 주정부에서 과연 이게 살인이 아니냐는 이제 주정부에서 다룰 것이고요. 네. 연방 정부에서 기소한 것은 바로 혐오범죄법으로 기소를 합니다. 이게 어제죠. 예,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소장 읽고 왔는데요. 네. 결국은 뭐냐면 이 혐오범죄법을 보면 연방 혐오범죄법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좀 연방 혐오범죄법은 약간 좀 뭐라죠, 이렇게 좀 큰 범죄에 대해서만 좀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사소한 뭐 이렇게 사소한 뭐 폭행 같은 거는 좀 적용이 안 되고 네. 살인, 납치, 뭐 강간 이런 네. 중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혐오범죄가 적용이 되는데 네. 연방 혐오범죄는 좀 더 무섭습니다. 아까 조지아주는 제가 2년까지 가능하다고 네네. 했는데 연방 혐오범죄는 사실은 사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를 죽였는데 그 죽은 동기가 그 만약에 뭐 인종 때문이었다 그러면은 사실 사형도 가능한 것이 연방 혐오범죄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고요. 네. 연방법에 보면 이제 그런 인종 문제로 몸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까지 가능하고요. 몸을 다쳤을 때는 10년.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피해자가 형량이. 그렇죠. 예. 추가 형량이 네. 기본 형량 말고. 네. 그런데 만약에 사망까지 이뤘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하다고 써 있기 때문에 굉장하네요. 예, 예. 연방법은 굉장히 엄한 법이죠. 사실 이런 면에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건이 이제 혐오범죄법이 적용된 이유 중에요. 네. 제가 사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요. 네. 왜 이게 혐오범죄법이냐? 그 조지아에서는 지금 일단 살인죄로만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게 혐오범죄법으로 안 다뤄지니까 연방법으로.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지아 중부도 얼마든지 혐오범죄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거기에 대한 결정 어떻게 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방법으로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네. 사실 연방이 다룬 이유는 조지아의 결정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요. 우리들이 보기에 연방법을 어겼으니까 기소하겠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어겼다라고 이제 기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그 이제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가해자로 네. 지목된 사람들이. 트럭 가지고 그렇죠. 네. 그 둘은 부자 관계였고 네. 한 명은 이웃에 이웃, 사는 네. 이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총을 쏜 사람이 아마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 부자 중에. 아버지인지 아들이었던 것 아들이었나요? 같아요. 아무튼 근데 총을 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왜 우리가 흑인 비하할 때 쓰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N월드를 네. 썼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 이웃이. 네. 그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혐오범죄법에.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을 쏜 사람들은 내가 뭐 흑인이라 쏜 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흑인이라 쏜 게 아니고 걔가 뭐 도둑놈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그냥 자기의 마을을 보호 차원에서 쏜 거지. 시민체포법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시민체포법 얘기 나오고
그런 거지 뭐 흑인하고는 뭐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말을 하기. 혐오 범죄 아니다. 그쵸. 네. 근데 이제 사실 범죄 가담했던 사람이 이제 말을 했을 때 이제 그런 N 월드를 쓴 거를 들었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이제 혐오 범죄법이 가능해진 거죠. 네. 만약에 그런 증언이 없었다면 사실은 혐오 범죄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이고 이제 물론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연방법으로 어제 이제 기소가 처음 기소가 된 됐으니까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연방혐오범죄법에 적용될지는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물론 저희가 지켜보고요. 그러나 기소가 된 것만 가지고도 의미가 있고요. 네. 기소가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 것이 한마디. 와. 네.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반대 얘기를 하면 네. 또 이제 뭐 잘 아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스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아틀란타에서 네. 예, 또 너무 슬프고 네. 아마 4명의 한국 여성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 지금 말이 많죠. 그게 뭐 혐오 범죄법이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현재 혐오 범죄가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직은요. 아직은요.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총을 쏜 그 젊은 친구가 총을 쏜 동기에 대해서 인종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냥 자기는 뭐 아시안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 또 성 중독이 있어서 그거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좀 어처구니가 없는 네. 설명인데 어쨌든 뭐 그런 걸 위해서 쏜 거지 뭐 아시안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아시안 헤이트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SNS나 이런 것도 나중에 그 SNS에 올리는 본인의 의견들 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도 증거로 되나요? 물론 가능하다고 어, 보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약간 우리 아틀란타 시장 그 키샤 바텀스의 말을 빌리면 네네. 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혐오 범죄인데 네. 경찰이나 검사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조사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SNS의 뭐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이웃들 뭐 친구들 여러 사람들 증언을 종합했을 때 그런 이번 살인이 평상시에 그런 아시안들을 미워하는 것과 연결이 있다면 네. 그러면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럼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 드러난 거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고요. 예, 저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당연히 이건 아시안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로 그것이 동기가 되었다고 보지만 제가 만약에 검사나 경찰이었으면 이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정황만 가지고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냥 한 아시안 시민으로서 드는 생각은 검찰이나 경찰이 이거를 좀 더 열심히 찾아보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죠.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알버리 같은 경우에는 연방에서 혐오범죄법에 적용이 됐고요. 잠깐 좀 이따 한 사건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알베리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묻힐 수도 있고 이렇게 이슈화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왜냐하면 74일 동안 체포도 되지 않고 이러면서 저희가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영상이 나오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게 이제 어떻게 재판되는지 지켜보자 했던 사건인데 그래도 연방 혐오범죄법까지 어제 기소가 돼서 적용이 돼서 이제 앞으로 더 이어진다고 하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한 사건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진혁 변호사 전화번호 678-878-4200번입니다. 자, 저희가 혐오범죄법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5세 알베리 사건, 그냥 조깅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케 한 사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고요. 한 사건 더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건 뭐 사실 혐오범죄법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역시 다시 이제 경찰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 2019년도에 그 레이셜드 브룩스라는 이제 브룩스. 예, 네. 그 이제 제 생각에 40대 정도 되는 남성분이 이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셨는데 마침 그 웬디스 햄버거 가게에서 이제 잠이 네네. 드신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하필이면 그 드라이브스루 가는 길에 차를 대시고 잠이 들으셔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방해가 되니까 이제 경찰에 불렀는데 네. 그 동영상도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보면은 굉장히 이제 순수하게 그 뭐 음주 측정 이런 게 응하시고 이제 음주 측정에서 이제 알코올이 나오니까 체포를 하려고 하죠. 처음엔 서로 이렇게 얘기도 그냥 평범하게
숟가락이 나누는 게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무슨 맞습니다.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네. 예, 그리고 전혀 뭐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는 흔적도 없는데 네. 수갑을 채우려고 손을 뒤라는 순간에 이제 뛰시죠. 도망가죠. 예, 네. 도망가시고 마침 또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이 옆에 있었던 그 테이저건이라고 예, 뭐 전기 충격기 같은 그런 거를 뺏어서 도망가고 그걸 또 경찰한테 이제 발사를 했는데 네. 그 순간에 이제 경찰이 총을 쏘게 되는데 그 등을 돌린 이제 상황에서 등에다 총을 쏴서 세 발을 쐈는데 이제 두 발을 맞으셔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었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현재 역시 이 사건도 살인 혐의로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오, 네. 사실 이게 무슨 이 그 브룩스라는 분이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위험한 범죄를 저질러서 쫓아간다 하더라도 등에 총을 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참그 웬만하면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음주운전으로 잠든 사람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물론 도망간 자체는 당연히 잘못된 거죠. 예, 뭐 그렇죠. 당연히 도망갔다면 거기에 대한 또 벌이 있는데 그 등에다 총을 세 발을 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많이 공분을 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아직 많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건 또한 예, 저희가 이제 좀 발전이 있으면 또 제가 업데이트 드릴 수 있으면 살인 드릴게요. 혐의로 지금 진행 중이다. 이 맞습니다. 사건은. 네. 예. 자, 그다음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지막 얘기가 제가 약간 길 건너서 그 스파 사건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네. 대로 뭐 지금 이게 스파 사건이 뭐 혐오 범죄도 아니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혐오 사건이 아니냐라는 또 예,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역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직은 증거가 약하기 때문에 혐오 범죄인지는 좀 더 지켜보고요. 예. 특히 이 사건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지아 그 혐오 범죄법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판례가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사건의 결과가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처음 시험 때 오른 거네요. 처음 시험 때 네. 오릅니다. 조지아주의 혐오 범죄법이 처음으로 테스트를 받는 상황이고 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혐오 범죄이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어떤 정황이나 그런 어떤 상황만 가지고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너무 관심이 가고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파 총기 사건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가게 되나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좀 다른 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총을 쏜 곳은 그 체로키 카운티라는 처음에. 처음에. 네. 그리고 나서 거의 뭐 1시간을 운전해 가서 우리 버켓까지 와가지고 이제 또 두 곳에서 더 총을 쏘게 되고 애틀랜타시까지 와서 네. 또 이제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부모의 신고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되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범죄가 이루어진 지역도 또 1시간 거리에 있고 해서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사실 예측하기 힘들고요. 네. 당연히 살인 사건은 몇 달 만에 끝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아마 그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네. 이 스파 사건이 뭐 한인들을 떠나서 네.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한 사건인 거를 다 인지하고 있고요. 해서 아마 꼼꼼하게 이제 수사를 해서 네. 좀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일단 기대하고 있고요. 네. 네. 아직 진행 중이다. 저희가 네.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진행이 되는 대로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고요. 한 3월 16일에 일어나서 우리 한인분들이 정말 가슴을 철컹했던 애틀랜타 스파 총기 사건, 물론 그 사망자 중에는 저희 한인 여성분이 4분이나 포함이 돼 있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인지 아닌지.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저희 뭐 가족들도 네. 무섭다. 한국에서 전화 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한국에서 전화도 오고요. 실제로 전화도 오고 뭐 길거리에 못 다니겠다.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시안 혐오 범죄가 8배가 늘었다 그래요. 1년 사이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집에만 있어야 되냐?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우리가 뭐 수사하는 검사도 아니고요. 네,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어떻게 근데 해야 이제 될까요? 네. 사실 뭐 우리가 누군가에게 폭행이나 뭐 총을 뭐 맞는 일은 잘 없죠, 당연히 잘 없는데 현실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이런 아시안에 대한 차별적인 마음이나 어떤 그 증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직장이나 학교인 것 같아요. 직장이나 학교. 예,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직장 다녀보셨 분들 중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많으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요. 또 제가 이제 노동법 관계를 하다 보니까 네네. 나 인종차별 당했어요라고 상담 오시는 분 뭐 매달 있죠, 매달 여러 분 계시고 또 특히 학교에서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런 게 좀 네. 둔감하니까 아이들끼리 싸울 때 뭐 이제 뭐 백인 아이나 그러니까 동양 아이들과 싸울 때 그런 인종을 가지고 놀린다거나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 싸워보면 막 욕하잖아요. 그렇죠, 욕하죠. 욕할 근데, 때 예. 사실 물론 어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싸울 때 친구가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놀리는 예. 것이고 말랐으면 말랐다고 놀리고 예. 그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뭐 사실 어른들도 그러는데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를 감옥에 보내자는 건 절대 아니지만 네. 그러나 그런 인종을 이유로 그런 어떤 미움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건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혹시 이제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네, 분명히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저희 아이가 옆집 친구랑 만약에 다툼이 있는데 뭐 걔가 뭐 예를 들어서 키가 작다고 놀렸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야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반대로 누군가 우리 아이에게 동양이라는 이유로 싸움을 걸고 어떤 비하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다 얘기하는 건 맞고요. 네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네. 다니다 보면 또 직장도 그런 또 분쟁이 많죠. 그 뭐 직장인들 간에 또 상사와의 관계에서 많은 이게 법적으로 직장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바로 걸리는데도 참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그런 인종을 빌미로 그런 인종을 이유 삼아서 그런 비하하고 이제 어떤 차별을 당했을 때 그거를 반드시 이제 말씀하셔야 되고 뭐 참지 말자는 거죠. 저 그냥 참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네. 그 학교라면 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대화를 해야 될 수 있는 네. 또 직장이라면 뭐 인사부든 뭐 사장님이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인데 제가 아까 알버리 사건 이야기할 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단어 하나 때문에 그 연방법이 적용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할 때 단순히 내가 동양인이라 날 싫어요라는 식의 신고는 좀 약하고요. 네. 왜 이게 인종 문제인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즉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차별적인 대우를 했는데 나한테 이런 발언도 했다. 그러니까 차별적인 행동과 인종 비하적인 발언이 섞이면 그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뭐 부당한 대우를 뭐 당했다고 해서 다 그게 인종차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부당한 대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상사나 동료 입장에서 일을 못해서 그렇죠. 뭔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시간을 안 지킨다라든가 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그냥 아시안이란 이유로 혹시 아시안이어서 그러나 나의 짐작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짐작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인종차별 당한 케이스 들어보면은 네.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맞아요. 직장에 누군가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건 맞는데 네. 그게 인종 때문인지를 밝히기는 참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 90%가 그래요. 그러면 정확한 그 단어나 이런 걸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쉽지는 않겠다. 물론 뭐 네. 통계도 봐야 돼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네네. 물론 이제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가장 뭐 좀 좋은 예는 뭐냐면 네. 인종 차별을 하는 어떤 발언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눈도 찍고 눈 찍고 그런 거를 이제 행동으로 하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니 당연히 인종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인종차별 노래도 있어요? 있죠. 아, 그런 또 그렇구나. 비하적인 발언을 섞어가면서 하면서 놀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뭐 여러 번 참고 이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뭐 재판까지 간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든 어린아이가 다니는 학교이던 직장이던 그런 인종 비하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들었을 때 그걸 같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종차별 당했다. 그 이유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부당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되어야 인종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린 학교부터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애들한테 알려줘야죠. 어린 아이라서 모를 수 있는데 잘못했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많은 학부형들이 많이 느끼셨을 텐데 뭐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신고를 하면 거의 100% 다 핑계가 있어요.
내가 인종이라 싫어한 게 아니라 그렇겠죠. 아까 말씀한 직장에서도 내가 뭐 아시안이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지각한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설사 지각을 해서 누굴 싫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종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각을 자주 했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뭐 벌을 내린다면 네. 그걸로만 끝나야지. 벌을 내리면서 아시안들은 안 돼. 이런 식의 발언이 섞인다면 그게 인종차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고발을 하실 때 거의 100%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건 핑계일 뿐이고 그 마음속에 인종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고발하실 때 인종이 아니야라는 그 말 한마디가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인종 비하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을 때.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신고를 하실 때 학교나 직장에서 그런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네. 그런 걸 반드시 같이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 우리 스파 사건을 봐도 네. 바로 그 친구가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아시안을 싫어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이건 단지 그냥 내 뭐 성적인 문제였지. 네. 이게 아시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종 혐오 범죄가 이제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알버리 사건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이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인종을 혐오하는 걸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어떤 이번에 그 범죄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혐오 범죄가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아마 그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레이시스트라고 하잖아요. 레이시스트들도 레이시스트란 표현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그러니까 인종차별 하는 사람들도 인종차별이 나쁜 행동이라는 다 알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건 상관이 없죠. 예. 근데 그거를 이게 그것 때문에 뭐 폭행이 이루어지고 살인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핑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네. 더 할 얘기가 조금 남아 있잖아요, 변호사님 저희가. 근데 지금 시간이 된 관계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지금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주제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할 행동들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주제이긴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중호범죄법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예. 너무 슬픈 게요, 변호사님. 이 법이 처음 시작된 게 연방법으로 150년이 넘었다라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조금 슬프긴 했어요, 제가. 맞아요. 네.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고요. 네. 제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미국의 그 200년 역사에서 네. 가장 많은 차별을 받은 인종이 누구였을까? 당연히 흑인입니다. 그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네, 당연히. 네. 근데 넘버 2도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어딘가요, 넘버 2는? 그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요. 아, 네. 어떤 분들은 그랬을까라고 예, 저도. 왜냐하면 너무 입지가 지금 크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탄탄하게. 예. 네. 유태인들은 인종도 당연히 다른 인종이고요. 더군다나 종교적인 차별도 많이 당했어요. 종교차별. 특히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 기독교 카톨릭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또 유태인들은 또 거기에 또 반대쪽이지 않습니까? 해서 사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이제 유태인 비하적인 발언을 되게 많이 듣게 되고요. 또 그런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가 문제가 되는 정치인들도 있고 해서 네. 사실 유태인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어떻게 싸웠나를 보면 네. 그게 우리들한테 가장 좋은 교훈이 아닌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결국 유태인들이 싸운 방식은 뭐 열심히 싸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고 또 변호사도 많이 배출되고 그게 변호사 배출의 의미가 또 그만큼 많이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리고 좀 말빨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본인 의견을 논리적으로 딱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변호사들은. 그렇죠. 네.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변호사를 떠나서 네. 그게 이제 교육의 힘이거든요. 변호사가 아니어도 그냥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되고 네. 내가 차별을 당했다면 그걸 차별이 틀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 그건 당연히 변호사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어린 학생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결국 유태인들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무슨 영화라든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의 모습을 보면 네.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도 뭐 공부하면은 뭐 전혀 네. 뭐 전 세계 탑이죠. 그쵸. 공부하면 네. 또 그리고 교육열. 네. 우리도 뭐 사업하면 또 예. 정말 일단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민족이라 어디서든 잘합니다. 저희 네. 대한민국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점이라면 너무 참는 게 약점이고 예. 고발하라 그러면은 뭐 이런 걸로 고발을 뭐 이런 게 약점이고 저도 어렸을 때 뭐 참는 게 미덕이다. 참는 게 참을인자 미덕이고. 새기면 뭐 살인도 면한다. 이런 교육을 받고 그렇죠. 자라지 근데요, 않았습니까? 네. 참지 말라는 뜻이요. 누굴 때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적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당한 사람들한테 말을 하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학교라면은 뭐 교장 선생님이든 학교라면 회사라면 인사부든 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것이지 뭐 누굴 때리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들도 그런 약간 고자질쟁이 이런 표현도 많이 들었었는데 어렸을 때. 누구한테 이르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특히 인종차별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우리나라 또 요즘에 뭐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 K가 안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얘기가. 당스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영화든 음악이든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미래가 밝고요. 저희들도 유태인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미국 사회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네.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요. 네. 우리가 하던 대로 열심히 하고 예, 약간 뭐 신고 정신만 좀 더 높이면 네. 얼마든지 뭐 좋은 미래가 또 우리 네.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좀 불공정하고 뭔가 잘못된 거 같았을 때 그럴 때는 참지 말고 그렇죠? 한마디라도 신고하고 누구한테 알리고 너 잘못했어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금 내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권리를 찾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 자라나는 자녀한테도 좀 가정에서의 교육도 좀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좀 하나의 숙제를 안고 가는 기분이네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K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기분도 좀 혐오범죄법으로 좀 쫙 가라앉아 있었는데 참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고 우리는 각각 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네. 있지 우리가 좀 더 잘하면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열심히 잘하자고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또 노동법 민사소송 전문가죠.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달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에 물러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